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트럼프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그래도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연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그 기대감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하락 출발했지만요. 이 막판 들어서 점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낙폭을 회복하고 이내 양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말씀 주신 대로 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한 가운데 오늘은 또 AMD까지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이 자세한 이야기들 지금 바로 3대 지수 흐름과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준 흔들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그동안 말이 많이 나왔었죠. 이 쿠기사에 대한 해임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소식이 장 전부터 나오면서 경계감을 확대시켰는데 이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에 반도체주들이 좋은 모습 후반감에서 보여주면서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3%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이 나머지 지수도 역시나 좀 비슷비슷한 흐름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0.4% 상승, 또 S&P 500은 0.41% 상승하면서 어느덧 이 6,47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 이슈들 역시나 가장 먼저 제가 살펴드릴 이슈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쿠기사에 대한 해임을 공식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 게요. 이게 법원에 가야지만 확정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쿠기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것은 절대 정당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응수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연준에 직접적으로 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미국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연준 독립성 훼손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커지게 됐는데요. 이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요. 약 50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했던 닉슨 대통령. 이 닉슨 대통령도 상당히 비슷한 그런 행동을 이어나가는데 그때 당시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거의 사건이 진행된 지 8개월 만에 달러 인덱스가 18%나 급락했고요. 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미 증시는 급락하는 흐름들이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당시에 국채 금리가요. 무려 8개월 만에 100% 이상 뛰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 4.3% 수준이죠. 그 당시에는 7%까지 올라갔다는 점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세에 본격적으로 좀 반격하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 유럽연합,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세를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이 유럽연합만큼은 계속해서 이걸 고수하겠다고 좀 고집을 꺾지 않고 있죠. 이 디지털세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런 메타나 구글과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이 자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돈을 벌 때 그 해당 국가에게까지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 유럽연합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또 고율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작하는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밤사이에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사실 일라일릴리도 상당 부분 이 미 증시 상승을 견인을 해줬는데요. 밤사이에 5%대 올라섰습니다. 이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비만 치료제죠. 이 먹는 마운자로 먹는 GLP-1 치료제가요. 이 오르포글리프론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게 임상 3상에서 성공하게 되면서 많은 기대를 모아주고 있는데 특히나 일라일릴리의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와 달리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먹으면서 식단 조절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까지 함께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강세 보였던 시장, 밤사이에 자세한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우선 전반적으로 반도체단은 좋았습니다. 또 애플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방금 설명드린 1112 5.85%대 거의 6% 가까운 급등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어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불안불안한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1%대 오늘도 강세 이어나갔습니다. 이 옵션 트레이더들에 따르면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시장 가치가 약 2,600억 달러 정도 상승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이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급락 매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테슬라 마찬가지로 굉장히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가량 올라섰는데 이 한국에서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겠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호주에서 이 FSD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의 도입이 임박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애플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 0.95% 거의 1% 가까운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9월 9일 신제품 이벤트를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아이폰 17, 아이폰 17에 대한 공개 전망이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고요. 또 메타 0.1% 강보합권에서 머물렀는데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우선 호재는요. 이 루이지애나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를 밝혔고요. 악재는 이 초지능 연구소 참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여기 관련해서 계속해서 잡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설립한 지 2달 만에 핵심 연구원들이 줄줄이 퇴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이 메타 내부의 좀 관료적인 분위기와 잦은 조직 개편, 인사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구글은 0.58% 계속해서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0.43% 하락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보신 히트맵은 S&P 500 구성 종목 기준인데요. 이제 다우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까지 합쳐서 시장 움직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1112가 5.81% 상당히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GLP-1 특히나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들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 높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G 번호가 3.92% 올랐는데요. 이 전력망 수요가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약 4%대 강세 보였고요. 보잉은 3.51%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슈죠. 이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100세대를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보잉 밤사이에 강하게 움직였고요. 또 이어서 팔란티어도 여전히 2%대 좋은 흐름 보였고 AMD 2%대 오늘은 상승 보였습니다. 이 트루이스트가요. 엔비디아의 대안으로서 AMD가 될 수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영향이 컸고요. 반대로 이 하락한 종목 중에서는 핀도더 홀딩스 약 3%대 하락했는데 이 마찬가지로 뉴스트리트가 실적 불안을 이유로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내렸습니다. 그 이외에 또 중요한 이슈 보자면 모더나가 2.45% 여전히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mRNA 코로나 백신을 철수시킬 계획이라는 소식이 여전히 이 약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반대급부로 항체 치료제가 대안으로 뜨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좋은 움직임을 볼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엔비디아 지금 27일 현지 시간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1%가량의 연이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매출이 예상되는 바는 46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고 EPS는 1.01달러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53%가량 오른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또 전 분기 대비 그리고 지난해 초 대비로는 다소 성장세가 둔화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의 시각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8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서면 발표는 5시 20분 그리고 컨퍼런스 콜은 6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1%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M7 종목 가운데서도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사이버 트럭 한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출시된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호주에서도 완전 자율주행과 같은 계속해서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임박해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 안으면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애플 보시면 9월 9일입니다. 지금 아이폰 17 가장 얇은 아이폰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벤트가 회사 측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청장을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모멘텀 안고 0.9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라엘 릴리입니다. 지금 5%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을 다소 키워가는 움직임이 장중에 나타났는데요. 바로 이 임상에 대한 성공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2형 이 당뇨 환자 경구용 신약인데요. 신약의 이름은 오프글리프론입니다. 이 신약이 이제 체중 감량에 있어서는 10.5%의 임상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것이 이제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알약 형태이기 때문에 고객의 이 선호도와 또 확장성 부문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6% 가까이 오름세, 그리고 이어서 보잉입니다. 3% 가까이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 대한항공에서 대규모 항공기를 주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잉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AT&T가 0.63%의 내림세가 나타났지만 장중에는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230억 달러, 이 에코스타로부터 무선 스펙트럼 라이선스를 인수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지만 주가는 밀리는 모습으로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종목은 각각의 섹터에서 굉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AMD는 2%가량의 지난장 종가를 마쳤지만 하이퍼스케일 고객사와의 협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M7 등 계속해서 이 AI를 모멘텀으로 해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과의 협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종목으로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상향되는 리포트가 제시가 됐고요. 오클로 보시면 원자력 산업이 다시금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투자 의견 역시나 매수 제시하는 리포트 있었습니다. 종가는 4% 넘는 강한 흐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매크로 지표는 어떤 흐름 보였는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WTI 국제유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2.27% 내리면서 63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64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단기적으로 약간의 급등이 나오면서 되돌림을 소화하는 모습이 밤사이에는 나왔고요. 원달러 환율은 밤사이에 이제 6원,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제 대비해서 6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1,392원 선까지 올라섰는데 어제 이 외인 순매도가 굉장히 거세지면서 사실상 이 밤사이에는 1,400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요. 이 뉴욕 증시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쿡 연준 이사의 축출 가능성이 보도가 되자마자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약간은 소폭 되돌려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최고 11원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 결과적으로는 6원 정도 오르면서 1,392원 선에 형성이 됐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합니다. 11만 1,000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더 신중론 쪽으로 기울게 해석이 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약세 보이고 있죠. 거기에다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반등에는 조금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이고요. 밤사이에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국채금리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그리고 미국채 2년물 모두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쿠기사를 해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자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졌죠. 지금 당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그런 위험한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이 국채금리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반대로 불안감이
부담이 커지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커지기 마련이죠. 이건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비슷한 이전의 사태, 닉슨 대통령의 전례에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금 역시나 0.6% 상승하면서 3,430달러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역사적 최고가 수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금 가격이죠. 이어서 밤사이에 나온 경제지표 차근차근 보도록 할 텐데요. 경제지표도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소비심리 둔화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8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97.4로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지표냐면 이 미국 가계가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뒤의 경제 상황을 얼마나 낙관적으로 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시자면 예상치를 넘어섰지만요. 전월 대비해서는 이제 낮아졌습니다.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일자리와 소득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안 그래도 위험한 고용 쪽 부분이 불안불안한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부차적으로 오늘 하락 출발에 더 약간의 하방력을 더해준 이유였고요. 또 두 번째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6.2%로 전월치 대비해서 대폭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3개월 연속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나 싶었던 이 기대 인플레이션 이번에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되면서 물가와 또 위에 있는 이 소비 심리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고용까지 밤사이에는 적세불이 켜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화 연결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잘 버텨줬습니다만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곽영은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트럼프발 악재가 있었죠. 이 밖에도 주요 이슈들 안내해 주시죠. 네, 미국 증시는 이제 여러 변수 속에서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쿡 연준 이사회임은 미국 역사상 최초 사례로 연준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됐습니다. 이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화정책 신뢰 약화와 달러 약세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달러 약세 수혜주인 수출주,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금은 같은 안전자산 비중 확대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둔화와 고용 악화가 또 눈에 띄었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고용 체감 강도가 2021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며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 방어주와 고배당주 중심의 리스크 분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및 무역 이슈도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일본과의 협상은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한국, 미군 기지 문제와 관세, 환급 가능성 등을 언급해 불확실성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선에너지, 원자력 등 협력 모멘텀 업종이 수혜를 볼 수 있으나 이벤트성 등락이 크므로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 달러 약세, 단기 국채금리 하락, 금과 구리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안전자산 선호와 원자재 수급 우려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자재 ETF, 수출주는 긍정적, 금리 민감주는 단기 반등 여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당장은 엔비디아 실적 기대가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연준 독립성 훼손, 소비 둔화, 정치 변수 등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성장주, AI 관련주를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방어주,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어주와 또 안전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테슬라도 호재가 있고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업종과 또 섹터 그리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뉴욕 증시는 업종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전기차와 2차 전지 섹터는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한국 출시, FSD 호주 출시 임박 소식으로 상승 전환했고, 리비안 루시드, GM, 포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리튬 소재주는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 EV 밸류체인 전반이 긍정적입니다. 테슬라, 리비안 같은 선도주 중심 분할 매수, 소재주는 실적 개선 종목 위주로 선별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업종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가 모두 실적 기대감이 상승했고, 셈텍은 호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으로 15% 급등했습니다. 이 AMD는 목표가 상향, IBM 협력 소식으로 퀄컴도 투자 의견 상향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AI, 로보틱스 인프라 수요가 구조적 성장 모멘텀입니다. 엔비디아, AMD, TSMC 같은 코어 종목 중심 비중 확대, 실적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 반도체 주도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는 엇갈렸습니다. 애플은 신형 아이폰 공개 소식에 반등했고, 아마존은 한국 원자력 협력 MOU로 상승했지만 알파벳은 AI 번역 기능 발표에 부진, 마이크로소프트도 소외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 아마존 같은 사업 모멘텀 종목에 집중하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저가 매수 기회로 접근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는 AI, 클라우드 성장 스토리가 유효합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은 이 팔란티어가 단발 매수세를 상승했으나 오라클, 세이지포스 등은 매물 출회로 하락했습니다. 몽고DB, 옥타는 실적 서프라이즈로 시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실적 차별화가 뚜렷하므로 몽고DB, 옥타 등 실적 개선 종목에 집중하고 밈 성격이 강한 팔란티어는 단타 관점이 적합해 보입니다. 테마주에서는 양자 컴퓨터, 우주 개발, 원자력, 전력망 관련주가 정책 모멘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자력 전력망은 정책 드라이브 기반 중장기 분할 매수, 양자 우주는 단기 이벤트 모멘텀 활용 전략이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약 헬스케어 업종은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 임상 성과로 급등했고, 기존 코로나 백신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인비비드는 백신 대체 기대감에 폭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만 치료제와 혁신 신약은 장기 성장 테마, 급등주는 단기 매매, 코로나 백신주는 구조적 부진으로 관망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기 핵심은 반도체, AI, 비만 치료제, 단기 기회는 원자력, 조선, 중국, EV,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이 방어조와 금구리 ETF 일부 편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낙폭을 보이는 종목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국내 증시에도 어떻게 반영이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또 투자자분들, 국내 투자자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한국 증시는 변동성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이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연준 리스크가 부각됐습니다. 9월 금리 인하는 유력하지만 추가 인하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면서 연준 독립성 논란이 커진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주 단기 추격은 지양하고 달러 강세 수혜주, 방어주 비중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차익 매물이 조선 자동차, 삼성전자 등에서 출회됐습니다. 이는 이벤트 소멸에 따른 차익 실현 성격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 원전 에너지 협력 관련주는 단기 조정 구간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되 급등분은 일부 이익 실현 병행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세제 개편안과 양도세 이슈가 증권 지주주 매도를 유발했습니다. 양도세 기준이 빠진 채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 관망이 필요하고요. 제도 확정 후 매수 기회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수급적인 면에서 살펴보면은 외국인은 운송장비, 전기전자 중심 대규모 매도, 기관은 대부분 업종에서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금속, 제약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이틀 연속 코스피 대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가 집중된 전기전자, 화학은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제약, 보험, 음식료 등 방어적 성격 업종은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반도체 중심의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기관 매도가 마무리되고 수급 반전이 이루어진 종목, 실적 발표 후 긍정 평가를 받은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닥 내 실적 개선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 전략이 유효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장은 변동성이 불가피하겠지만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외국인 매도가 구조적 악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기 조정은 우량 대형주와 성장성이 입증된 코스닥 주도주의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코스닥 관련해서는 또 계속해서 저가 매수로 활용을 해보라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곽영은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들 머스너5에서 살펴보시죠. 네, 머스너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하시죠.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바로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그러니까 새벽 6시 정도께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AI 열풍의 지속성과 더불어서 이 엔비디아의 월가의 믿음도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온다면 앞으로 AI에 관련해서 서비스가 계속해서 훈풍이 불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해 30%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가 투자자들은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이 미증시와 AI 산업 전체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AI 관련 기업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AI 서버용 GPU가 주력인 엔비디아는 매출의 88% 이상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주요 빅테크가 올 한 해 AI 인프라에 약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엔비디아의 2분기 시장 컨센서스 매출 460억 달러, 주당 순이익 1.01달러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수치지만 전분기 또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둔화한 성장세인데요. 월가에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은 현재 40배에 달해 나스닥 100 평균이나 S&P 500 25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실적 발표에선 중국 AI 칩 시장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엔비디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 끝에 매출의 15%를 지급하는 대가로 H20 칩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규제 당국이 돌연 국가 안보 리스크를 주장하며 생산 공급 부담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번스타인의 반도체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인 스테이시 레스거는 이 엔비디아 관련 시장 기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며 컨센서스보다도 시장의 암묵적 기대치는 더 높게 형성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티그룹의 조너선 자우더러 전략가는 엔비디아는 시총 1위 종목 그 이상의 기업이라며 엔비디아 메시지 하나하나가 월가는 극도로 반응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리서치 회사 더퓨처럼의 이 데니얼 뉴먼 CEO도 어닝 쇼크가 발생한다면 단시간에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는 가장 직접적인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옵션 투자자들은 이 실적 발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최대 2,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2조 원에 달하는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옵션은 27일 장마감 후 발표되는 실적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든 약 6%가량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로키드 마틴과 더불어서 이제 방산 업체의 지분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미 행정부의 소식이 나왔는데요. 하워드 로트닉 이 미국 상무장관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인텔에 이어서 방산 업체의 지분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 경제 전문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방위 산업에 대한 대규모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대부분의 수익을 연방 계약에서 창출하며 사실상 미 정부의 한 부서와도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국방장관과 부장관에게 맡기겠다고 말하면서 이어서 이 사람들이 이미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로키드 마틴은 지난해 기준 전 세계에서 매출이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주요 미국 방위업체로는 RTX, 노스럽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보잉 등이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국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 지분 10% 인수를 하고 불과 며칠 만에 나온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비슷한 거래를 전날 하루 종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각에서는 이번 합의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지분을 인수해서 민간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자유주의 원칙에 반하며 또 인텔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스콜 린시콤 이코노미스트는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가장 즉각적인 위험은 인텔의 의사결정이 상업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디지털 규제 부문을 다른 국가에 부과하는 것이 이 모두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겨냥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런 규제를 도입한 국가들 측면에서는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뉴스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시장 규제는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라며 이런 것들은 또 터무니없게도 중국의 가장 큰 기술 기업들을 완전히 규제에서 면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가 미국산 기술과 반도체를 자유롭게 수입하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국 또한 관세 범위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간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과 또 망수수료 같은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만 불리하게 적용된다라고 주장해왔으며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세대 엑스박스에 AI 기술을 탑재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이슨 로널드 엑스박스 게이밍 기기와 또 에코시스템 부문 부사장은 최근 엑스박스 공식 팟캐스트를 통해서 차세대 엑스박스 콘솔 기기와 클라우드 게이밍에 대한 회사의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로널드 부사장은 AMD와 함께 차세대 게이밍 경험을 위한 전용 반도체 칩과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있으며 3D 장면을 생성하는 데 활용되는 신경 렌더링과 같은 기술에 깊이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게임 플레이를 경험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꿀 AI 기반의 차세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전용 반도체 칩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차세대 엑스박스 기기의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서 게임 플레이 혁신을 위해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게이밍 요소를 선보이겠다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어떤 AI 기능이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10월 출시된 ROG 엑스박스 LIX를 통해서 일부 기능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한편 로널드 부사장은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저렴한 요금제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은 월 16,000원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널드 부사장은 많은 이용자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게임을 즐기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전하면서 더 저렴하고 쉽게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소식인데요. 사이버 트럭을 한국에서 정식적으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한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테슬라는 현재 호재를 가득 안고 주가도 전일장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을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시되는 트림은 AWD 그리고 사이버 비스트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를 충전 시 예상 주행 거리는 각각 520km, 496km이며 정부 인증에 따라서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초고강도 스테인리스 스틸의 엑소스 켈레톤 구조와 전 후면을 가로지르는 라이트바 디자인으로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실내 역시 각진 디자인의 핸들과 콘솔, 컵 홀더 등을 적용해 독창적인 감각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중량은 3.9톤에 달하지만 사이버 비스트 트림은 트라임 모터를 탑재해 제로백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시간이 약 2.7초에 불과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09km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최초로 V2L 기능이 적용됐고 어댑티드 에어 서스펜스는 밀리초 단위로 댐핑을 조절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사이버 트럭이 2019년에 처음 공개된 이후 한국에서도 높은 사전 예약률을 기록하며 단순한 픽업 트럭을 넘어서서 프리미엄 레저 EV로 기대를 모았다라며 첫 인도는 오는 11월 말 이후로 예상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에게 미운 털 박힌 풍차 오스테드를 올리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풍차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정점은 계속 우리가 말했듯이 그 EU와의 협상이 열렸던 그 템베리 골프장에서 18번 홀을 돌고 나서 그러니까 18개 홀을 다 돌고 나서 가는데 9개 풍차가 박혀 있었다. 그게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딱 구경하려고 하는데 기분이 나빴다. 그리고 그 아래는 엄청나게 많은 석유의 매장량이 있는데 그거를 파지도 못하게 거기다 박아놨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트럼프가 풍차를 싫어하는 어떤 그 발언이었죠. 그리고 그 발언 이외에는 사실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독수리가 그 날개에 부딪혀서 죽는다. 그리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고래가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양 생물들이 죽고 지금 그 육지 생물들이 죽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환경 오염 그러면서 환경론자들이 지금 다 거짓말이다. 저게 뭐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지만 결국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완전히 적환경 에너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한테는 풍차가 완전히 미운 털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풍차만큼은 아닌데 정말 풍차가 없었으면 풍력 발전이 없었으면 태양광이 문매를 맞을 뻔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검은 들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시골에다가 검은색 그 태양광 그 판때기를 다 검은 거를 박아놔가지고 시꺼멓다 이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경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자연 그 경관을 해치는 미적으로 해치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아까 말했듯이 계속 뭐 과학적인 근거라고 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기의 시야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광경을 해치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태양광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풍차가 1번 타자입니다. 이 맞는 곳에 1번 타자죠. 자, 그래서 이미 80%가 완공된 지역의 풍력 프로젝트를 중단시켜버리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65개 터빈 중에 45개 터빈이 설치되어 있는 이미 80%가 완공된 50억 달러 규모의 풍력 프로젝트 이거를 중단시켰는데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 기후위기를 가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론자들이 거짓말을 했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환경론자들이 뭐 선의로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환경론자들, 언론에 나와서 환경을 떠드는 사람들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떠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만행위를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녹색 기업과 비정부 기구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서 전국을 약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2023년 바이든 해리스 정권 하에서 승인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은 세대 간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였다. 노동 빈곤층과 증산층 가정을 마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저번에 그 자료도 그 트럼프가 들이밀지 않았습니까? 바이든은 계속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외치면서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이 돈을 가장 못 벌게 된 것이 바이든 정권이고 오히려 초상류층이 돈을 가장 많이 벌게 됐으며 그때 그래프가 트럼프 정권 자기는 초상류층도 소득이 올라갔지만 나는 저소득층과 중서민층 이쪽 그래프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정말로 중서민층을 위한 정권은 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런 태양광 풍력이 환경론자들이 기만행이며 그게 결국 결과론적으로 노동 빈곤층, 중산층 가정이 마비됐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이미 붕괴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 바람 많은 이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메릴랜드 지역인데 원래 주민들도 풍차가 자연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역인데요. 원래 인기가 없었대요. 인기가 없었는데 이 지역에 이제 요 프로젝트를 내년도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을 없애버렸다. 자, 지금 여기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랑 토토 홀딩 SPA US 윈드 지원해서 올린 저기에 보면 이 링크한 거에 보면은 단연간의 엄격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확보한 연방 허가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확신한다. 이 얘기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 전 정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싸그리 뒤엎어버리는
지금 트럼프입니다. 뭐 저거라고 뭐 저거 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리사 쿡 해임하려고 리사 쿡이 어제 또 뭐 맞불 소송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또 소송전으로 가는 건데 이사 임기가 14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유리합니다. 대통령 임기의 3배예요. 1년짜리 임기에. 그렇게 3배도 넘죠. 432 핸도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임기를 무기로 계속 소송을 한다면 굉장히 끈질기게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경고를 날리는 거죠. 파월한테. 지금 그렇게 FRB도 건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FRB를 건드린 사람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뭐 이거라고 안 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한을 보내버렸죠. 서한을 보내가지고 여기 오스테드 이 지원에다가 서한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 아일랜드 앞바다 하거든요. 아까 80% 이미 완료된 레볼루션 윈드 해상 프로젝트 공사 중단 명령 서류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우리나라 풍력 관련주 공부하신 분에게는 덴마크의 오스테드라는 회사 아주 이름에 익을 겁니다. 귀에 익죠? 오스테드 사와 협력하여 뭐를 공급했다. 그렇죠? 이게 오스테드사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풍력 발전의 모든 것을 ING를 나타내 준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충격적인 장면이 일어났죠. IPO 기업 공개 당시의 레벨을 깨고 그 밑단계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와, 이 지금 여기서 IPO를 한 뒤에 16년이죠. 16년 뒤에 상승폭이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거 다 깎아먹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뭐 한 3년 남았는데 그 뒤로도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계승하는 공화당 정권이 계속 들어선다고 하면은 이 풍차는 계속해서 설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아마 정권에 따라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덴마크 이거는 ADR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덴마크 증시에서 지금 16% 폭락하면서 결국에 이 부분을 깨버렸습니다. 그렇죠? 겨우겨우 지키고 있었어요. 그 기업 공개 당시에 그 부분은 마지막 어떻게 보면 노선이었거든요. 그 마지노선마저 깨버렸습니다. 충격적이죠. 이게 바로 결국에는 트럼프의 어떤 저 서한 결정타죠, 지금. 그것도 지금 다 거의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착공을 거의 다 눈앞에 둔 건데 그거를 저기를 해버렸다. 결국에는 풍력, 태양광 조심해야 될 것이고 이번 정권은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 그리고 석탄, 석유, 베이비, 수압 파쇄법, 그렇죠? 환경을 파괴하는 한이 있더라도 트럼프는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막대한 전력을 지금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원들을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트럼프, 우리 일자리 증가분은 순수해. 자, 계속해서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노동통계국 수장을 갈아치운 것도 결국 그 문제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내나? 그리고 그게 뭐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왜냐면 데스노트 보여드렸죠. 지금 표싸움하고 있죠. 아니, 대놓고 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내가 표대거를 한다. 표를 나눈다 하면서 리사쿡을 날려버리겠다고 리사쿡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경고서한을. 그 리사쿡은 저기 맞불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지금 자르려는 사람이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유일하게 뭐 파월은 자기가 임명을 했지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일기 때 임명을 했지만 이 사람은 날려야 된다면서 아예 이름도 안 말하고 too late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을 다 잘라서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지금 표대결로 가서 무조건 이 FRB의 금리 결정이 뭐 계속 연준 의원들이 맨날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대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법에 명시된 대로 면밀히 자료를 검토해서 결정할 뿐입니다. 이 얘기를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내 편이면 내가 임명했으면 나한테 맞게 투표해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FRB가 뭐 지금 이제 막 면밀히 자료를 검토하고 뭐 이렇게 하겠거니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그냥 몰아가 버렸어요. 이미 다. 그리고 노동통계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AI가 지배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민국을 총동원해가지고 불법 이민자를 단속해가지고 일자리를 지금 좋은 일자리만 지금 골라서 지금 생기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 안 하고 지금 감히 80% 90% 깎인 수치를 반영해? 이런 것들을 지금 싫어하는 거죠. 다 뒤엎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트루소셜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 계속 얘기합니다. 자, 중국 최대 기술 기업에 대한 완전한 허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의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하는데 국가들이 결국 중국입니다. 그렇죠?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안, 디지털 시장 규제 모두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서 설계된 거다. 그러면서 미국 자기네는 엄청나게 저런 장벽들을 세우고 있죠. 그렇죠? 어쨌든 중국 최대 기술 기업에 대해서 완전한 허가를 내주면서 우리 기업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 바로 이게 비관세 장벽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수치 이외에 이런 것들,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을 더해서 4월 25일 날 그 당시에 그 상호관세를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서 너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입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 가서 장사를 하려고 했을 때 숫자로 표현되는 관세 말고도 이렇게 법안이나 세금이나 규제 가지고 계속 우리나라를 못 들어가게 브레이크 요철을 만들어놨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 입장에서 미국 기업이 활동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쉽게 하고 다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은 엄청 어렵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바로 이런 것이죠. 지금 내가 관세를 폭탄 부과해서 아까 그 관세는 아까 서두에 지금 설명했듯이 그겁니다. 포인트로 지금 정해진 관세들이 있고 뭐 10% 15% 막 있고 그렇죠. 품목별 관세 25% 50% 막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는 어떤 너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갈 때 못 살게 굴었던 그 부분까지 더해서 한 것을 폭탄으로 관세를 부과해서 테이블로 다 불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냐. 다양한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진출했다. 자, 이건 사실 진출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트럼프가 강요했죠, 사실은. 우리나라 와서, 미국 와서 만약에 공장 안 짓고 뭐 장사하고 싶으면은 저기 하란 얘기죠. 돈을 엄청나게 내야 된다. 대신에 우리나라 안에서 하면은 돈을 안 내게 됐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업들이 온 게 아니라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 시장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니까요. 그 꿀단지를.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지금 불법 이민자, 그다음에 노숙자 몰아내기, 지금 그걸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자기 아버지가 제일 먼저 집이 들어오면 문을 닦으라고 해가지고 수도인 워싱턴에다가 주 방위군 투입해가지고 노숙자들 막 밀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국적으로 확대한답니다, 이제. 특히 일부러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데부터, 그렇죠? 거기를 싫어하니까요. 주방위군 투입한다는 미명 아래 약간 거기를 억압하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걸 다 밀어내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그런 저임금 일자리들을 싹 다 몰아내고 고임금의 백인 위주의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진출하는 그 다양한 세계적인 기업에 가서 일하라 이겁니다. 일하라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84,000개를 제거했다. 이것도 지금 바이든하고 계속 차별화하는 거죠. 뭐냐면 지금 바이든 정권 때는 일자리 수가 늘어난 게 연방 관료나 이런 그 공무원들이죠, 이른바. 공무원의 숫자를 엄청나게 올려서 그 금요일마다 매월 발표되는 노동부의 그 일자리 수 있잖아요. 비농업 취업자 수. 그거를 지금 거기에 지금 발작 버튼 눌린 거 아닙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는 바이든이 임명했으니까 너 노동통계청장 그때 관료 숫자 엄청나게 부풀린 거 합쳐가지고 비농업 취업자 수 잘 나왔다고 해놓고 우리 때는 지금 관료 숫자 줄이고 민간 일자리 늘리고 있는데 비농업 취업자 수를 그렇게 급감해서 발표해 당장 해임시켜버렸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건 이거라는 겁니다. 나는 바이든처럼 안 한다. 연방 관료 그렇게 그냥 공무원들 지금 교육부도 다 해체해버리지 않습니까? 거의 해체 수준이죠. 교육부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가고 다 지방정부에다 몰아줬습니다. 막 뭐 하버드에서 1+1도 모르는 사람이 하버드 들어간다고 얘기하면서
뭐 설마 그럴 리는 있겠습니까만, 그렇죠? 1+1이 2인 거를 모르는데 하버드가 그 하버드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얘기 같은데, 어쨌든 간에 교육부가 거의 해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교육부에서도 다 잘렸겠죠. 그러니까 연방 관료의 숫자를 84,000개로 줄였다. 근데 나는 민간 일자리를 크게 증가시켰다. 이거를 얘기 안 하니 노동통과육장이 싫었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 임명받은 사람은 일단은 분기별로 발표하겠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민간 일자리가 증가를 했다는 게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철강이죠. 자기가 철강 노동자 앞에 가서, 자, 철강 품목별 관세가 지금 25%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마가를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선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2배를 발표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렸죠. 그 뒤에 최근에 러트닝 상무장관이 또 그 품목별 관세 세부적인 항목을 400개로 또 늘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결과는 꼼꼼히 발표합니다, 항상.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미국의 철강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 바로 철강 노동자 앞에서 외치던 게 이거죠. 자,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철강 시설, 여러분들 일자리 잃으셨었죠? 제가 다시 부흥시키겠습니다. 철강 생산량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US 스틸이 일본 제철로 넘어갔는데 상징적으로 일본에게 뺏긴 것 같이 되니까 황금주를 받았잖아요. 모든 의사결정에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황금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주죠. 그러니까 US 스틸이 일본 제철에 넘어갔지만 일본 제철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철강 생산량은 주당 10만 톤씩 증가를 했고요. 일주일에 10만 톤씩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자, 이 노숙자, 이런 거 척결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했잖아요. 임기 한 100일 그 이하에는. 그렇죠? 그게 웬만큼 단속됐다고 싶으니까 내부 단속에 나선 겁니다. 그렇죠? 국경을 완전히 막아가지고 폐쇄시켜서 이제 99.9% 불법 이민자가 거의 한 명도 없답니다. 엘살바도르로 막 범죄자 다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미국인인데 그 안에 있는 노숙자들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 거 청소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모으라는 얘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모아라. 자기가 아이들 태어나면 신생아한테 $1,000짜리 계좌 주기로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AI.gov. 자, 요 홈페이지를 임기 초에 만들었거든요. AI죠. 그러니까 AI를 중시하다 보니까 정부 홈페이지도 AI 관련된 것들로 정부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저기 가가지고 모든 걸 확인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일자리를 내가 창출해주고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이 부분, 러스트벨트 지역도 살리고 민간 일자리를 이렇게 살려내고 있는데 지표가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되겠죠. 자, 마지막 사파는 오스테드와 트럼프에 관련된 겁니다. 자, 지금 오스테드 CEO는 눈물 납니다. 지금 이거 사업을 하려고 좋은 자리를 잡아가지고 바이든 해리스 정권 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완전히 망가지게 됐어요. 자, 오스테드의 직원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죠. 자,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트럼프가 풍차 앞에서 이건 절대 안 돼. 이렇게 막고 있고요. 앞으로 저렇게 몇 개 돌아가고 있는 풍차마저 다 전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스테드 CEO를 비롯하여 오스테드와 협력된 관계에 있는 소부정 회사들, 정말 사업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에너지 사업들은 정권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지원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권의 향방에도 면밀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은 트럼프의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바람아 멈추 오스테드.
밤사이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관련주들을 건드릴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첫 번째로 밤사이에 1112 주가가 약 6%대 굉장히 강한 상승을 장중에 보였습니다. 이 1112의 먹는 비만 치료제 이 오포르 글리프론이 후기 임상 시험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외신에 따르면 이 약물을 복용을 했을 때 이 72주간 평균 10.5%의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났고요. 또 당뇨 치료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임상 시험이 종료될 즈음에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제2형 당뇨 진단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오포르글리프론, 이 흔히들 말하는 GLP-1 계열 치료제입니다. 이 위고비와 마운자로와 동일한데 이 가장 큰 장점은 이걸 주사할 필요가 없이 단순히 그냥 입에 털어넣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제형이 됐다라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GLP-1 주사제와 비교해도 효능 측면에서도 절대 뒤지지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역시나 비만 치료제 전거래일도 괜찮은 흐름 보여줬습니다만 오늘 추가적인 상승 만들어낼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먼저 D&D 파마텍이 이 먹는 비만 치료제 하면 가장 대장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현재 1회 복용, 단 한 번만 복용해도 되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상태이고요. 또 현재 미국에서 임상이 진행 중인 이 메쉬, 그러니까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를 임상 2상 단계 성공적으로 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밤사이에 들려왔습니다. 중간 데이터에서 상당히 이 유의미한 지방간 감소 효과가 포착이 됐는데 현재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술 이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2.7%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보잉 부품주로서의 수혜 기대감도 얻어졌지만요. 거기와 함께 최근 이 전력망 교체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연속적으로 들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북미에 진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전력기기주들 움직일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HD 현대 일렉트릭 0.2% 전거래일 이 무난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또 기대감을 하나 얻고 가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2025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에 바로 이 HD 현대 일렉트릭이 참가하는 건데요. 굉장히 다양한 이 차세대 전력기기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제 눈에 띄는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BESS, 이 전력계통 안정화가 최근에 이 전력기기주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핵심 솔루션으로 작용이 될 그런 전망이고요. 또 이어서 가스 절연 개폐 장치,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GIS라고도 합니다. 이게 온실가스 배출을 99%가량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이번 주에 가지고 있고요. 또 이어서 다음 이슈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다음 달이죠. 9월 9일에 아이폰 17을 공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자사의 행사를 통해서 신제품을 공개하겠다라고 밤사이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상당히 가벼운 무게 그리고 슬림한 이런 초경량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카메라와 배터리도 상당히 개선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26년 이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2027년부터는 곡면 글래스로 이루어진 아이폰이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신제품을 가지고 최근 들어서 참 많은 기대감을 얻어가고 있는 애플인데 자, 관련해서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 좋은 움직임 보여줄 것이라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LG 이노텍 관련해서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최근 등장한 폴더블 아이폰 이슈가 LG 이노텍의 가이던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지 체크 포인트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인비비드의 주가가 84%가량 폭등했습니다. 아니, 인비비드가 뭐야? 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 트럼프 정부가 mRNA 코로나 백신을 퇴출시킬 것이다 라는 소식이 며칠 전부터 들려왔었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항체 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인비비드 밤사이에 84%가량 폭등하는 그런 움직임 나왔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항체 치료제 관련주들 특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리가켄바이오 0.47% 전거래일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최근 이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이슈들 오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4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톱 기사 한번 보시죠. 제가 좀 더 나올까요? 네, 제목을 보실까요? 이 안미 경중 이젠 끝. 한미 함께 경제 르네상스. 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되게 좀 화기애애한 모습입니다. 어제 정상회담의 한 이제 장면이 되겠고요. 제목에 있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내자죠. 이 네 글자, 이 한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사실은 큽니다. 일단 안미 경중이라는 거는 중국이 2001년도에 이제 WTO 가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 WTO라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이 이제 참여를 하고 나서부터 중국 경제가 아주 가시적인 엄청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글로벌 밸류체인이죠. 뭐 생산은 이를테면 중국, 그 다음에 소비는 뭐 선진국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사이에서 중간재를 중국에다 이제 수출을 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과 우리나라의 이 어떻게 보면 성장이 좀 동반했죠. 사실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 어떤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20여 년 이상 유지가 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삐걱대기 시작한 게 2016년 사드 사태고 본격적으로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거는 2020년 팬데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해체 작업이 진행됐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작년에 두 번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부터 이제 더 뭐랄까요? 이제 구조화되고 더 본격화되고 뭐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 대통령이 안미 경중은 이제 끝이라고 얘기를 한 거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워싱턴 조야에서 미국에서는 미국 주류 사회에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 한 이 공화당의 주류가 되겠죠. 이쪽 보수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친중 좌파.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가까운 사람이야. 미국의 그 친미주의자가 아니라 친중주의자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국내 이제 보수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이게 사실 지난 대선 때도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좀 됐던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워싱턴 조야에서 계속 우려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이미 기사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정상회담 직전에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루소셜에다가 좀 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바로 공화당 내 좀 보수 극우 세력이라고 하죠. 이제 그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잘 알고 못하고를 떠나서 또는 협상 전략 차원에서라도 이제 그런 내용을 트루소셜에 올려서 이제 우리 쪽을 굉장히 긴장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미국에 들어가서 이 백악관 비서실장하고 협의를 했고 이 문제가 이제 바로
실제 정상회담에서는 약간 해프닝처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오해를 했어. 이거 루머드만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칫하면 이것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판이 깨질 수 있었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에 열린 이 CSIS라는 이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이 보수 진영의 싱크탱크입니다. 이쪽에 가서 연설을 할 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질문도 또 나왔고요. 그쪽에서. 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당신 친중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이 굉장히 완곡하게 안미 경중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친중주의자로 알고 있지만 나 그렇지 않다. 나는 실용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좀 글로벌 어떤 파워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여기에 이제 편승해서 가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한 거고 그래서 미국 보수 진영의 워싱턴 조야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이 안미 경중 이제 끝이란 이 한마디로 이제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했던 게 이제 경제 르네상스. 미국은 좀 제조업을 재건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 제조업을 재건하는 건 좋은데 제조업을 누가 재건합니까? 미국에 지금 제조업 기반 없습니다 거의. 그걸 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재건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서 이번에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죠. 괜히 이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는 펜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그런 거 전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빨리 협상 대충 하고 빠이빠이. 예전에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런 대접을 받았죠. 근데 이번에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환대를 하고 뭐 심지어 만년필에도 펜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질 정도면 아주 세세한 부분에 마음이 자기가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 큰 틀에서 미국의 가장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해소시켰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동맹을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의 한미 동맹을 이제 경제 측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동맹으로 더 확산시켰다. 이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어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우리 기업인들과 미국 기업인들과의 관계, 뭐 젠소랑 CEO하고 뭐 이재용 삼성전자하고 무슨 오랜만에 만난 연인들처럼 포옹을 하더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일부러 그랬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태원 회장도 옆에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서로가 뭔가 통하는 게 또 서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사실 이 대리가 제목을 참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두 어떤 내용에 충분히 담겨 있다. 이제 한미 동맹은 새로운 차원으로 질적 전환을 하는 시작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돼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의선 회장, 그다음에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이렇게 두 분이 있고요. 대한항공이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 규모의 항공기 100세대, 그러니까 보잉 항공기 100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그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항공기 구매는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다양한 데서 이렇게 항상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그런 이제 계획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우리도 대한항공이 100세대를 구입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정의선 회장도 좀 보입니다만 원래 210억 달러 계약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백악관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히는 50억 달러는 제철하고 로봇 쪽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차 그룹의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현대차의 모습은 한국에서의 자동차 완성차 회사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로봇 회사,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회사 이렇게 변모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런저런 규제들이라든가 뭐 노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미국에서 그런 어떤 계획들을 장기 계획들을 좀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와 관련된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는 파운드리가 아니라 뭐 메모리 쪽에 투자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이번에 사실 어떤 투자 발표는 없었고요. 원자력 협정 재개정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원자력 협정을 재개정할 경우 이제 우리가 미국 원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좀 폭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그 부분들은 특별하게 나오진 않았고 어제도 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우리 원전 관련 업체들 이제 미국의 원전 사업에 이제 MOU 체결한 이런 내용들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시작이 된 거고요.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계속해서
그동안에 조선업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전력기기등 이쪽 현재 우리 좀 주도 섹터들에 보여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 모멘텀들이 미국과 관련돼서는 나오는 그런 구조를 앞서 이 톱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번에 만들어 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제 밤늦게 또 낭보죠. 한화오션. 이게 계속 얘기는 나왔는데 추가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는데요. 근데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를 중심으로 한 이 한국의 잠수함 원팀이죠. 원팀이 이제 캐나다 잠수함 쇼리스트에 선정. 쇼리스트는 이제 최종 단계입니다. 이 쇼리스트에 포함돼야지 최종적으로 이제 우선 협상사가 되는 그 과정이 될 수 있고 쇼리스트에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독일 팀 이 두 팀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성과 이렇게 좀 나왔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잠수함 3,000톤급 잠수함 12대를 공급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12대가 60조나 돼?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잠수함 12대 외에 여러 가지 좀 뭐 부대 시설, 그다음에 시스템, 그다음에 뭐 각종 무기류 등등등 이게 굉장히 많더군요. 어쨌든 다 합쳐서 60조 규모의 원전 잠수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우리는 잠수함을 만들어 본 회사라는 거고 한화오션이라는 데가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제안한 3,000톤급 잠수함 이 장보고 3인데요. 이게 이제 최대 3주 동안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자망을 하면서 그러니까 물 밑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원자력 잠수함 아닌 디젤 잠수함으로서는 이런 전례가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디젤 잠수함으로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한다고 그러면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이 캐나다가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쇼리스트에 같이 오른 독일 회사는 이제 독일이 나토 회원국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토 회원국 거를 이제 하느냐 여러 가지 뭐 가성비가 떨어지더라도 아니면 그런 거 관계없이 나토 회원국이랑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가장 가성비 좋고 온 타임 온 버짓 그러니까 제 시간에 제 예산에 딱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느냐? 그럼 뭐 당연히 우리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는 뭐 5년 안에 잠수함을 인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급한 캐나다 입장에서는 우리만큼 좋은 그런 어떤 성능, 그 가성비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나토 회원국이라는 이 부분이 좀 있어서요. 끝까지 일단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따게 되면 지금 나토 회원국 중에 폴란드가 또 잠수함을 한 3척 정도 우리 돈으로 한 8조 원 규모의 이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전차, 뭐 자주포, 그다음에 뭐 FA-50, 그다음에 전투기 등등등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잠수함까지 폴란드에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분기 이제 관련돼서 내용인데요. 3분기에는 2분기 대비해서 조금 기대감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나은데요. 어쨌든 그런데 보시죠.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종목들을 보시면 조선 운송인프라, 방산 바이오, 전기장비, 호텔 및 레저. 여러분들 뭐 충분히 요즘에 눈여겨 보시는 그런 섹터들이고요. 반도체는 뭐 플러스긴 플러스인데 조금 이제 좀 그렇고요. 아주 높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증권이 좀 그나마 조금 낮고. 이번에도 저 자동차 쪽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주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증권이 좀 증권은 좀 위에 있죠. 근데 은행이나 보험 쪽은 하향 전망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에너지 시설, 해상 운수, 전자 장비, 무선 통신, 내구 소비재, 화학 이쪽은 실적 전망치가 좀 많이 내려갔더군요. 사실은 실적 전망치가 좀 올라간 섹터들도 많습니다. 주도주를 비롯해서. 그래서 굳이 뭐 하반기에 투자 전략 짜실 때 실적 전망치가 떨어지는 쪽까지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보시면은 3분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들이 속속들이 언론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11개 이 제조 파트너십 MOU와 또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대로 또 무난하게 지금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특히나 이제 조선이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뭐 항공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직접적으로 있었고 중장기적인 수혜라든지 해당 산업에 대한 뭐 수주라든지 실적 이게 이어진다라는 것은 오히려 지명이 더 이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측면으로 이제 굳어가는 심리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기대감이 좀 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국 정상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실질적으로 산업단에서 해당 수주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 듀레이션 측면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그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컨셉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 이게 이제 해당 산업의 뭐 피크아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그런 워낙 기대감이 컸었던 거고 많은 정부들이 일단은 전일 이제 미국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많이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호재에 조금 어느 정도의 약간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은 그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고 있고 지금 연준을 이제 트럼프가 장악을 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뭐 그런 스토리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제 그 달러가 하락을 하게 되면 한국 원화는 강세가 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원화 대비해서는 엔화 대비해서는 원화가 이제 오히려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이 사실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고 최근에 한국의 기업 이익은 이제 엔화라든지 그러니까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조금 낮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는 측면이고 한국은 뭐 인하 혹은 동결 이런 측면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화가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측면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란 봉투법이 강행이 되었고 사실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어떤 그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미치지 못하고 특히나 이제 노란 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재계와 어떤 그 기업들 간의 어떤 그 협의가 좀 없이 좀 강제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 특히나 이제 노동자들이 어떤 파업을 했을 때 해당 기업의 어떤 그 영업 손실을 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업종이라든지 특정 회사 입장에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갖다가 법적 제한을 할 수 없다라는 측면은 사실 외국인들 측면이라든지 글로벌하고 조금 이제 약간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사실 이런 현상이 좀 단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이슈들 속에서 이제 진정한 고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부 차익 실현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발표, 그 결과들 가운데서 이제 3가지를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경제통상 안정화, 또 한미동맹 현대화, 또 새 협력 분야 개척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경제동맹 현대화 방안과 더불어서 국내 기업들이 208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조성과 또 에너지, 광물 등 이제 전략산업 강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국내 경제에는 좀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수주가 이제 많은 상황에서 미국의 수주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기업이익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내년부터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매출단에서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에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나타났던 그 수주를 기본적으로 이익 전산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런 협상이 일단은 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들이
기본적으로는 좋게 보는데 이런 협상 자체가 너무 뭐 이를테면은 이제 원전과 같은 노예 계약이 된다거나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이런 앞선 이런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이런 이슈가 언론에 이제 부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현명하게 잘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어떤 계약에 있어서도 뭐 이제 지금 이제 한국전력이랑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 협의를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만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제 투자들의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수주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협상을 하고 빨리 땡겨서 뭐 주가가 막 급등을 하면 우리가 뭐 이거 빨리 팔아야지 이런 컨셉이라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시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호시적인 발표가 된 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실적 기대감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반영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지표를 좀 많이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제 업종이라고 본다면 조선이라든지 원전, 항공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한 20배 중반 정도고요. 원전은 유틸리티는 이제 상당히 좀 낮습니다. 4배에서 5배 정도. 근데 이제 한전이라든지 유틸리티 쪽은 이제 적자가 상당히 부채가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 한 2~3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뭐 일단 그리고 이제 뭐 기계 쪽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한 뭐 70배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고요. 그래서 해당 밸류에이션이 높다 낮다 이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수주가 증가하는 그런 국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은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해당 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수치가 분명히 있긴 맞긴 맞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밸류에이션이 낮은 쪽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항공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10배 정도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쪽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오히려 좀 갖는 것이 하반기에 어떤 그 계절성하고 좀 맞는다.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서 특정 종목군들을 밸류에이션은 고평가로 엄청나게 쏠림 현상을 반영시키는 그런 임팩트가 좀 낮습니다. 오히려 로테이션에 대한 어떤 관심, 고배당이라든지 저평가, 내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그리고 차익 실현 그리고 뭐 기본적인 어떤 펀드가 이제 돈을 벌었으면 연말에는 그것을 팔고 정상화시켜 현금화를 시켜야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구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하고 약간 로테이션 측면, 밸류에이션 측면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균형 잡힌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신 것 같고 또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체크를 하고 낮은 밸류에이션 종목들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한일 알래스카 LNG 합작 투자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초기 때부터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 또 대만에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간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상호 관세를 조율하는 지렛대로도 사용이 된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진짜로 이 부분을 참여를 할지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참여를 한다면 또 혹은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비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동네 형이 네. 어떤 그 어려운 그 숙제를 갖다가 한번 공부를 해봐라라고 네. 하면 알겠다고는 얘기하고 네. 일단은 급한 것부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일본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LNG에 대한 투자가 일단 그리고 약간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것이고 네. 거기는 이제 그 눈이 있고 눈 속에 육지 안에 있는 이제 LNG를 판에서 운송하는 것을 같이 투자해라. 난 뭐 돈은 너네가 내고 수익은 내가 갖겠다. 네.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한국하고 미국,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머리를 좀 굴리는 전략을 세우는데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심리적으로도 이걸
적극하게 참여를 했다가 자국민의 어떤 그 정치적인 신뢰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프로젝트는 네. 일단은 440억 달러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뭐 구두 합의 이상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측면으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투자 이익이라든지 투자 금액 그리고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이익 이런 것들은 일단은 여러 가지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얘기보다는 좀 합의가 좀 필요해야 될 것 같고 분배 측면에서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수혜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파이프, 뭐 가스 처리, 건설사, 조선 특히나 뭐 LNG 선도 필요할 네. 것 같고요. 쇠빙 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한국에 잘하는 그런 업종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본보다는 한국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어떤 정부의 어떤 그 결심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한국의 어떤 수주를 따내는 것은 무리가 없겠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자 이익 분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따져야 된다. 사실은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이익이 거의 뭐 영업이익률이 뭐 10% 미만이다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쪽에 미국의 러브콜을 받아서 네.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사실상 이것이 빠르게 해결이 되고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지만 지금은 좀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북한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DMZ 이 방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 자, 대북 관련주도 최근 좀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보일 수 있을까요? 일단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제 10월 말에 이제 아시아 정상회담이 있고 네. 거기서 일단 이제 중국 시 주석을 좀 만날 것이다라고 일단은 언급을 했죠.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측면에서 분명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세 이슈도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안보적으로는 북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중국과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중립화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에서 약간 중립화되는 그런 무드만 형성이 되고 트럼프는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많이 잘 상당히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을 잘 얻어낼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네. 투자자들 그리고 언론사에서는 상당히 좀 잘 포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을 일시적으로는 좀 현혹을 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뭐 인터뷰를 봐야겠지만 네. 그들은 인터뷰를 굳이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입에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센티먼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주들은 특히나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전하고도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LNG 관련한 개발 관련한 연동이 되는 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반기에 상당히 좀 저는 유망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곳은 이제 우리가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면 그 뭐 수익이 있다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해당 기업들의 어떤 그 센티먼트, 정치적인 어떤 그 안보적인 센티먼트 상의 변동성은 좀 어느 정도 유의를 해야 된다. 근데 실적 측면에서는 건설주들이 나쁘진 않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나쁘지 않고 배당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섹터가 한국 건설 업종이기 때문에 약간 소외됐던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퀀트적으로는 약간 이제 통계적 데이터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한다. 다만 변동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어쨌든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기업들 이제 1,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조선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조선주들 아무래도 흐름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도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사실 앞서 말씀하신 세론입니다.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부분. 조선주 반도체는 사실은 핵심적인 국내 기업의 이익에
지금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더라도 꾸준하게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몇 안 되는 업종군들입니다. 여기다가 원전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적들을 포함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뭐 증권 업종까지도 유일하게 이제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죠. 조선도 그렇지만 반도체도 지금 계속 미국 정부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단기적으로 센티먼트 측면에서는 약간 좀 위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주가가 눌리면 눌림목을 활용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관심을 보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에이션 측면이 20배 전후로 해서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조선주의 시결상은 상당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추가적인 수주가 나타난다는 그 기대감으로 조선주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엔비디아 실적 상당히 좀 중요하고 엔비디아가 일단은 오르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보를 100%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제 내일 이제 오늘 자고 나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좀 있고 엔비디아 실적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여타 부품 쪽도 엔비디아의 수주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있지만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컨센서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미국의 어떤 추가적인 수주 외에도 기본적으로 바탕의 체력이 되는 쪽이기 때문에 이 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한국의 어떤 대들보의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이제 조선과 반도체주도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센티멘트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된다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이 시장의 영향들 살펴봤습니다. 이경주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대미 투자 계획들도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관련 업종들, 조선, 원전, 항공, 또 에너지 등 관련 업종과 종목들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주시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관련 전략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